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타임머신에 억지로 태워지고 정확히 1억 5천만 년 전 지구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단순히 공룡이 살던 시대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곳에서 죽음이 기다리는 지옥 같은 환경이었거든요. 심지어 공룡을 전부 제거한다고 해도 인간이 살아남기엔 너무나 끔찍한 조건들이 즐비했습니다. 오늘은 1억 5천만 년 전의 지구가 인류에게 최악의 타임 트래블 목적지인지 그 시대의 충격적인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당신이 타임머신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낄 것은 이상한 지리적 혼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대륙 배치는 현재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북아메리카는 그나마 지금과 비슷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남쪽에는 곤드와나라는 거대한 초대륙이 존재했죠. 남아메리카, 아라비아 반도, 인도, 남극, 호주가 전부 하나로 붙어있던 이 대륙은 지구 표면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로라시아라는 또 다른 초대륙인데 현재의 유럽과 그린란드, 아시아 일부가 합쳐진 이 땅덩어리는 물에 거의 잠겨 있었어요. 특히 유럽은 수많은 작은 섬들로 쪼개져 있었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중국은 이란이나 터키 옆에 붙어 있었고 인도와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도를 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낯선 세계였던 거죠. 바다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당시에는 태평양과 테티스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바다만 존재했습니다. 테티스해는 이미 1억 년 이상 존재했던 고대 바다였는데 최근에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해 로라시아의 많은 부분을 물에 잠기게 만들었죠. 하지만 테티스해도 태평양보다는 작았고 태평양은 서반구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바다라기보다는 거의 호수에 가까웠어요. 육지로 거의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서양의 수온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평균 32도에서 35도였으니까요. 사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바닷물 평균 온도가 32도였고 지금보다 25%나 더 뜨거웠습니다. 심지어 태평양의 가장 깊은 곳도 17도 정도를 유지했는데 이건 수돗물 온도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바다가 뜨거웠던 이유는 당시 화산 활동이 극도로 활발했기 때문인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방출되면서 바다를 데웠던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지금은 사라진 여러 고대 화산들을 발견했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타무마시프라는 화산이었죠. 이 화산은 일본 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산이었습니다. 크기가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컸고 높이는 세인트 헬렌스 산의 거의 2배에 달했어요. 이 화산이 활동할 때는 바다를 산성화시키고 대기를 가열해서 육지도 덩달아 뜨거워졌습니다. 실제로 1억 5천만 년 전은 주라기 시대 전체에서 가장 더운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였는데 지금보다 15%나 높은 온도였죠. 이런 열기 때문에 지구는 거의 5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극심한 기후 조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사막과 사바나 같은 건조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대부분 뚜렷한 건기가 있어서 심각한 가뭄이 자주 발생했어요. 적도 쪽으로 가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건조한 지역이 무성한 열대우림으로 바뀌었거든요. 특히 북아프리카 대부분이 열대우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온화한 환경은 극지방 근처였어요. 당시 극지방은 지금처럼 얼어붙은 툰드라가 아니라 현재 중부 유럽과 비슷한 온대 기후였거든요. 심지어 빙하나 얼음판도 전혀 없었어요. 덕분에 극지방에도 생명이 가득했고 오히려 적도 근처의 가혹한 환경보다 살기 좋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풍부한 화석들은 이런 극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공룡들이 특히 번성했던 곳이 바로 그런 가혹한 환경이었거든요.
당시 공룡들은 전례 없는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수강류, 용강류, 신조강류, 갑옷공룡 등 여러 그룹이 동시에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생태계 안에 여러 종의 공룡들이 함께 살았고 이건 중생대 전체를 통틀어도 드문 현상이었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모리슨 지층인데 북아메리카의 13개 주에 걸쳐 펼쳐진 광대한 생태계였습니다. 건조한 사바나, 숲 초원이 섞여 있었고 지금까지 40종 이상의 공룡이 발견됐어요. 그중 최소 10종은 육식공룡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람 크기의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 만큼 컸죠. 하지만 백악기처럼 티라노사우루스가 지배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알로사우루스과 공룡들이 최상위 포식자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했던 건 알로사우루스였는데 쥬라기의 사자라는 별명답게 정말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피를 터뜨리는 찢어내는 방식의 공격으로 다양한 초식 공룡을 사냥했죠. 심지어 무리 사냥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개체수도 엄청났는데 발견된 육식 공룡 화석의 75%가 알로사우루스였을 정도니까요. 작고 흔한 동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체 알로사우루스는 평균 1.7톤 길이가 8.5m나 됐어요. 현재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크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알로사우루스조차 당시 육지 최대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괴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사우로파가스였는데 역시 북아메리카에 살았고 알로사우루스과에 속했어요. 사우로파가스는 최대 5톤까지 나갔는데 이건 성체 기린 4마리를 합친 무게입니다. 알로사우루스처럼 튼튼한 팔, 날카로운 발톱, 톱니 모양의 이빨, 뚜렷한 머리볕을 가지고 있었지만 척추 모양과 당연히 체구가 달랐죠. 이 두 공룡 외에도 모리슨 지층에는 더 많은 육식 공룡들이 살았는데 가장 유명한 건 케라토사우루스, 토르보사우루스, 수수께끼의 에드마크 렉스였습니다. 토르보사우루스와 에드마크 렉스는 둘 다 메갈로사우루스과였고 역시 거대했어요. 토르보사우루스는 큰 개체가 4톤 정도 나갔고 에드마크 렉스는 사우로파가스만큼 무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케라토사우루스는 이런 거대 육식 공룡들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였는데 큰 성체가 북극곰 정도의 무게였거든요. 그래도 결코 작은 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케라토사우루스를 쥬라기의 언더독으로 여기는데 민첩성과 치명적인 물 능력 덕분에 매우 성공적인 포식자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게 있는데 거대한 크기가 예외였지 규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리슨의 포식자 대부분은 케라토사우루스처럼 중형이었거나 더 작았어요. 예를 들어 트로오돈이나 초기 티라노사우루스의 원시적인 친척들은 대부분 사람 허리 높이도 안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육식 공룡들이 거인들이 지배하는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태적 지위를 달리했던 거죠. 포식자들끼리 경쟁하고 다투는 대신 각자 다른 생태적 틈새를 차지했습니다. 케라토사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케라토사우루스는 물가 근처에서 발견되는 반면 알로사우루스는 탁 트인 육지 공간을 선호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강류가 넘쳐나는 환경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평화가 항상 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지구 대부분 지역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거든요. 화석을 보면 극심한 식인 행위, 수강류끼리의 폭력, 시체 먹기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오히려 작은 게 유리했어요.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가 훨씬 적었으니까요. 이건 작은 초식 공룡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주로 신조강류들이었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는 5종 이상이 알려져 있는데 가장 흔한 건 퓨마 크기의 드리오사우루스와 더 큰 캄프사우루스였어요. 캄프토사우루스는 약 500kg 정도 나갔죠.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지면의 식물을 먹었고 비극적으로 둘 다 방어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속도가 유일한 계획 A였고 계획 B도 계획 C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다른 초식 공룡들에게는 전혀 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초식 공룡들이
수강류를 막기 위해 스스로 잔혹해졌거든요. 상징적인 스테고사우루스가 대표적인데 용각류가 아닌 공룡 중 가장 컸어요. 뛰어난 성체는 길이 9m에 무게가 5.5톤까지 나갔습니다. 게다가 타가고마이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은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잠재적 포식자들에게는 끔찍한 무기였어요. 꼬리 끝에 붙은 거대한 뼈가시들이 공격하는 육식공룡의 뼈를 뚫을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 불운한 알로사우루스 화석에서 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만 수각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갓 등장한 미무라파도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안켈로사우루스 중 하나였죠. 미무라파는 후대 친척들보다 훨씬 작았는데 성체가 562kg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킬로사우루스를 유명하게 만든 그 두꺼운 갑옷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골편이 몸 위쪽 전체를 덮고 있었고 크기도 다양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취약한 부위 근처에서요. 하지만 슬프게도 갑옷도 만능은 아니었고 많은 미무라파 화석에서 수각류에게 뜯어먹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운명은 아마 다른 갑옷 공룡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고일레오사우루스 같은 다른 안킬로사우루스나 스테고사우루스인 달라사우루스 같은 공룡들 말이죠. 여기까지 공룡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공룡의 황금기 중 하나였다는 걸 강조하려면 가장 흔했던 공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용각류예요. 사실 1억 5천만 년 전은 용각류 그룹의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가장 흔한 공룡이었거든요. 카마라사우루스가 서반구에서 가장 흔한 동물이었는데 혼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 용각류과들이 미친 듯이 번성했죠. 두 가지 주요 세력은 디플로도쿠스과와 마크로나리아였는데 둘 다 엄청난 강자들이었고 여러 유명한 멤버들을 배출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수페르사우루스, 바로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이름들이 포함되죠. 그리고 마메치사우루스도 빼놓을 수 없는데 둘 중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겐 컸습니다. 실제로 당시 살아있던 모든 용각류는 엄청나게 컸는데 가장 작은 게 13톤이었고 가장 큰 건 70톤 정도였어요. 당연히 이런 미친 동물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견 이후 모리슨 지칭에 매료됐는데 놀랍게도 모리슨이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같은 그룹의 공룡들이 지배했고 어떤 곳에서는 정확히 같은 공룡들도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 알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토르보사우루스를 피해 유럽으로 도망쳐도 여전히 그들을 만났을 겁니다. 반대로 곤드와나에서는 환상적인 용각류 관광을 할 수 있었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 바로사우루스, 카마라사우루스의 증거가 발견됐거든요. 다른 대륙에만 있던 독특한 공룡들조차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응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는 기라파티탄이라는 거대 공룡이 있었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비슷한 생태적 역할을 했어요. 탄자니아에는 켄트로사우루스도 있었는데 스테고사우루스에 가까운 친척이자 대응물인 스테고사우루스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는데 오세아노티탄 같은 용각류와 다켄투루스 같은 스테고사우루스가 땅을 뒤덮고 있었죠. 하지만 곤드와나와 유럽이 다른 점도 있었는데 북아메리카나 다른 곳에서는 아직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수각류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인데 높은 신경극, 비례적으로 긴 팔, 길고 좁은 두개골이 특징이었어요. 이들 중 가장 오래되고 처음 진화한 건 베테랍토로사우루스였는데 이상하게도 유럽에서 멀지 않은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독특한 최상위 포식자가 있었어요. 바로 양추아노사우루스였죠. 양추아노사우루스는 트렌드를 따라 엄청난 수각류였는데 거의 가장 큰 토르보사우루스만큼 길었고 무게는 최대 3.4톤까지 나갔습니다. 이건 전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멀리서 보면 엄청난 알로사우루스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둘이 가까운 친척이었고 많은 비슷한 특징을 공유했거든요. 하지만 똑같지는 않았어요. 양추아노사우루스는
알로사우루스과가 아니라 메트리아 칸토사우루스과였는데 그리스어로 적당히 가시가 있는 도마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특징이 적당한 크기의 가시였다는 게 놀랍지 않죠. 양추아노사우루스의 독특함을 넘어서 아시아는 세계의 나머지와 비슷했는데 4가지 주요 그룹이 최고로 군림했고 여러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살았던 가장 유명한 공룡들로는 마멘치사우루스, 징샤오사우루스, 친타오사우루스, 레바사우루스 같은 게 있었죠. 눈을 크게 뜨게 만든 건 공룡만이 아니었는데 후기주라기는 다양한 비공룡 동물들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지배적이었던 건 악어 형류였는데 공룡처럼 다양한 크기로 나왔고 여러 서식지에 살았지만 보통 비교적 작은 편이었어요. 대부분은 악어만 한 고니오포리스처럼 반수생이었고 근처에 사는 물고기, 양서류, 거북을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완전히 육상이었고 꽤 악몽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었는데 할로푸스가 그랬어요. 가늘고 마른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상하고 불안한 외모였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할로푸스는 부츠보다 크게 자라는 경우가 드물었고 대부분 곤충이나 다른 작은 먹이를 먹었으니까요. 다른 육상 악어들도 꽤 작았는데 아마 공룡의 그늘에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들인 포유형류였습니다. 이 시점에 이미 1억 년 이상 존재했고 다양한 생활 방식에 잘 적응했는데 더 오래된 화석들을 보면 일부는 활공하고 나무를 오르고 반수생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식단도 꽤 다양했는데 어떤 건 식물을 전문으로 먹었고 다른 건 고기를 조금 먹었고 어떤 건 둘 다 먹었습니다. 잡식성인 지마로돈처럼 공룡을 청소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지마로돈도 다른 포유형류들과 마찬가지였는데 작았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 친구들은 뒤지보다 크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거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기 어렵지 않은 그룹이 있었는데 익룡이었어요. 익룡은 이 시점보다 약 8천만 년 전에 하늘을 장악했고 거의 도전받지 않고 날아다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당시의 화석이 몇 개밖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뼈는 지질학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지구의 상당 부분에 걸쳐 성공적으로 정복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후기 주라기 익룡들은 해양과 해안 서식지를 선호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물고기, 곤충, 조개류, 부패한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었거든요. 가장 큰 익룡은 특정 육상 생물을 적극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을 거라는 가설도 있는데 가장 큰 익룡은 루시스였습니다. 이 익룡은 유럽에 살았고 공존하던 친척들에 비하면 거인이었는데 날개 폭이 3.6m나 됐거든요. 날카롭고 고돈 이빨과 함께 다른 익룡을 사냥할 수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으니까요. 날아다니는 왕으로서 루시스는 걱정할 게 별로 없었지만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익룡과 함께 새와 비슷한 공룡들도 비행에 성공했거든요. 그 시대에는 여전히 신기한 존재였고 매우 드물었는데 그 특정 시대에서 알려진 종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시조새였죠. 이 공룡은 고생물학에 극도로 중요한데 동력 비행이 가능한 가장 초기의 생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타이틀을 놓고 다른 경쟁자들도 있긴 한데 1억 6,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까지 많은 고생물학자들이 이 더 오래된 동물들의 분류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시조새는 비행 능력을 사용해서 파충류와 곤충 같은 작은 먹이를 사냥하고 포식자를 피했을 거예요. 현대 까치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친구였거든요. 주변과 위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물속에도 많은 생명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을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육지의 많은 생물들이 경이로웠던 반면 바다와 바다는 주로 순수한 악몽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플래시오사우루스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납작한 몸, 짧은 꼬리, 4개의 지느러미를 가진 해양 파충류였고 세계적으로 분포했어요. 크기도 매우 다양했고 많은 종이 최상위 포식자였는데 무리 중 가장 무서운 건 플리오사우루스과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플래시오사우루스를 길고 좁은 목을 가진 걸로 상상하지만 플리오사우루스는 짧은 목과 날카로운 원뿔형 이빨로 가득 찬
거대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덕분에 중대형 크기의 먹이를 사냥할 수 있었죠. 아마 가장 유명한 건 라이오플레우로돈일 텐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500만 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후기 쥬라기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대체품을 찾아냈거든요. 바로 플리오사우루스였어요. 이 플리오사우루스의 성체는 기록된 가장 큰 것들 중 하나였는데 길이가 최대 10m에 무게가 5톤까지 나갔습니다. 그 크기로 잡을 수 있는 건 뭐든 쉽게 죽였는데 현대 바다의 턱이라고 여겨지는 상어도 포함됐어요. 이건 당시 상어가 약했다는 게 아니에요. 플리오사우루스가 아니었을 뿐이고 크기에서 근접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여전히 더 얌전한 동물들에게는 문제가 됐을 겁니다. 물고기와 중생대 바다의 또 다른 유명한 주인공인 어룡도 포함해서요. 어룡은 트라이아스기와 초기 쥬라기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진짜 거인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주로 플래시오사우루스와의 경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싸움이 일방적이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얕은 바다와 개방된 바다에는 여전히 다양한 어룡종들이 있었고 다른 틈새를 채우고 있었으며 최대 7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어룡이 때때로 거의 4배 더 컸다는 걸 생각하면 미친 거죠. 최소한 끔찍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패닉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악몽을 선사할 마지막 트릭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바로 탈라토스키아인데 흔히 해양 악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는 진짜 악어가 아니라 원시적인 먼 친척이었지만 현대 악어와 표면적으로 닮았어요. 가장 큰 차이는 사지와 꼬리에서 나왔는데 특정 멤버들의 경우 이동을 위해 지느러미로 진화했거든요. 많은 다른 동물들처럼 이 해양 악어들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압축되고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에서 살점 덩어리를 찢어낼 수 있었는데 먹이는 물고기, 어룡, 작은 플래시오사우루스, 거북 등이었어요. 가장 큰 살아있는 멤버인 다코사우루스와 마키모사우루스는 큰 동물도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연히도 마키모사우루스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가장 큰 해양 악어였습니다. 성체가 가장 큰 어룡과 기이가 같았고 잠재적 타임 트래블러들에게 1억 5천만 년 전 지구를 피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제공했죠. 공룡이 지배하던 하늘과 땅도 위험했지만 바다는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플리오사우루스부터 사냥하는 어룡, 해양 악어까지 물속에는 순간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포식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바닷물과 산성화된 환경까지 고려하면 1억 5천만 년 전의 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5천만 년 전 후기 쥬라기의 지구는 인간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낯선 지리, 극한의 기후, 거대한 포식자들이 지배하는 육지, 그리고 악몽 같은 생물들로 가득한 바다까지 모든 것이 당신의 생존을 방해했을 겁니다. 만약 정말로 타임머신을 타게 된다면 절대로 이 시대를 선택하지 마세요. 당신이 육지에 있든 바다에 있든 심지어 하늘을 날고 있든 죽음은 언제나 당신 주변을 맴돌고 있을 테니까요.